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 장 준비해보죠. 알파경제 김종일 사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뭔가 좀 마음이 가볍고 또 기대가 되는 오늘 장인데 두 분은 어떤 쪽을 보실지 체크인 이슈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이슈는 미국인데요. 미국 중에서도 은행주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특히나 JP모건 쪽에서 이 양원 실적을 내놓으면서 전반적인 은행주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제 은행주들 실적 발표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어서 뭐 시티라든지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대기돼 있는데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미국의 은행주 오르면 우리 금융주들은 이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같이 좀 다뤄보도록 하죠. 먼저 은행주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았던 건지 이 부분 좀 들여다볼까요? 먼저 김민수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뭐 깜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좀 괴리율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올해 전망을 좋게 하진 않았습니다. 작년도부터.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을 투자를 좀 하는 쪽이기 때문에 결국 뭐 금리나 기조로 지속적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제 조건을 좀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얘기가 좀 틀려졌고 강달러 현상도 가면서 좀 얘기도 틀려졌습니다. 뭐 작년에 사실은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확실히 늘어나는 쪽은 아니었는데 실적 발표를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쪽이죠.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치가 되는 이유는 뭐 금리 인하로 그 순이자 이익에 어떤 그 성장의 불이익이 있었지만 미국 경제가 좀 양호한 경제 시장 이런 부분을 좀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좀 호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대변하고 있고 어찌됐건 재화나 상품 부분에 관해서 소비가 진작되지 않습니다만은 서비스업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비가 호조가 좀 나타나고 있고 뭐 대출 증가, 거래 수수료, 특히 거래 수수료 부분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골드만삭스가 지금 2021년 이후에 이익 부분이 이제 최대 실적으로 좀 늘어나는 쪽이지 않나. 작년 대비 기준으로 그렇게 안 좋았다고 하는데 18%가 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차트 모습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좀 놀란 게 어제 갭 상승을 좀 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거의 저가가 590불, 종가 마감이 600 지금 5불 정도에 됐거든요. 저도 새벽에 좀 봤는데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내려오지 않겠느냐, 갭을 좀 메꾸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역시나 올해 좀 트렌드가 작년부터 이어지는 게 기술적으로 갭 상승, 지지 이론 무너지지 않았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은행주들은 좀 강세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뒤에도 다루겠지만 국내 은행주들의 연동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밸류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지만 특히 모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밸류 지수에 들어갔네 마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단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국내 은행주들도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화 접목은 잠시 후 투자 전략을 통해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미국 은행주하고 국내 은행주가 거의 뭐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쪽 김 이사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부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뭐 우리나라 은행과는 조금 다르게 소위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미국 은행들 우리나라 은행처럼 커머셜 뱅크도 물론 부문이 있지만 실제로 이 투자 쪽의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 보유하고 있는 여러 자산들의 가격이 다 올랐으니까 뭐 그 부분의 실적 개선이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럼 중요한 것은 4분기까지 그러했는데 올해 1월 달에 들어서 미국 증시가 약간 좀 방향성을 잃고 헤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뭐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계속 상승하고 뭐 이러면 다시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올해 들어서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미국이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전 세계 자산 시장 중에서 미국 채권과 미국 주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쪽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올해도 좋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도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 부분의 실적이 좋아진 것 또 이 수치가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뭐 관련된 종목의 상승은 뭐 일견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리는 당연히 없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 뭐 크레딧 리스크에 대해서는 뭐 꾸준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금융주 전반이라기보다는 투자를 잘한 뭐 JP모건을 포함한 일부 투자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국내하고 이 은행의 수익 구조가 조금 다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내는 은행주 볼 때 님, 순이자 마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투자 위주로 하면은 이 예대 마진보다는 뭐 투자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더 받아요. 예대 구문이 마진 다르죠. 영향 별로 안 받아요? 커머셜 뱅크에서는 당연히 뭐 순이자 마진을 포함한 금리 베이스가 중요한 실적의 기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투자은행 쪽에서는 투자한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실적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JP모건은 뭐 아시다시피 가상 통화도 꽤 많이 포진했고요. ETF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주식에서 당연히 성과가 좋았고요. 뭐 채권 쪽에서도 지금 뭐 금리가 일부 올라가면서 손실될 부분이 일부 있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뭐 투자 자산 쪽에서 뭐 최근에 손실 볼 만한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이 실적 개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올해도 좋아진다? 이렇게 단언코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것? 순이자 마진에 좋습니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은행주의 실적이 올해도 좋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긴 한데 그동안 오르지 못했고 저밸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뜨는 것은 뭐 너무도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연결된다. 최근에 국내에서 아주 이제 뭐 불붙은 뭐 조선이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단기 조정받은 종목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급등하는 것과 뭐 동일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도 이제 실적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줄줄이 또 일정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은행주들도 계속 실적이 좋을 것인가, 기대감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김민주 전문가님. 네, 뭐 일단 미국은 우리 국내 뭐 4대 금융 지주사하고는 확실히 틀립니다. IMF 이에 금산분리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국내는 좀 분리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베스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이자 마진이 좀 떨어졌습니다. 분명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은행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는데 작년부터 뭐 국내도 밸류 프로그램 이런 거 들고 나오고 뭐 저평가 대수준이 올라갈 거다. 물론 동상이몽입니다. 국내와 미국의 은행주들은. 근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순이자 마진에 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단지 지금 어떤 이런 강달러 현상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뭐 투자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특히 거래 수수료 부분 이 두 가지가 미국의 이제 호실적을 견인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뭐 실적 시즌에 대한 우리 박성정 앵커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기대감은 좀 반영됐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모습이 상당히 중요한 그 찰나가 좀 되는 순간인데, 지금 나가고 있는 차트 모습이 골드만삭스 모습이거든요. 작년 11월부터 사실상 주가는 계속 기관 행보였어요. 612불까지 11월 29일에 고점 찍고 사실은 밑으로 계속 550불까지 흘러내렸거든요. 그럼 뭐 강달러 현상에 가고 있는데 어찌됐건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순이자 마진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겠어? 우리 앞서서 이제 이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 미국 경기가 그래도 좋을 거라고 하지만 물음표가 달려 있고 올해도 좋은 투자 실적에 대해서 내겠어? 성과를 내겠어? 이러한 의문부호가 이제 달려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한 아주 합리적인 근거죠. 단지 이제 지금의 형태군을 보면 뭐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반영된 것은 있고 기술적으로 지금은 접근 모습을 타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카드론이라든지 뭐 주택 상업 이런 거 지역적인 부분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상태고, 특히 고용에 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양보다는 질적 고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금융주로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미국의 은행주들, 미국의 어떤 금융권에 있는 기업들이 이 아직도 고금리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적응 부분하고요. 특히 이제 가장 화두로 보고 있는 게 기업 부채 관리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뭐 은행주뿐만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이 기업 부채 관리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단지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기대감이 있는 것은 규제 완화 기대감이죠. 규제 완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뭐 감세 정책. 뭐 트럼프 하면 일기 정권 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법인세 인하,
감소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트리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도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과 또 의문부호가 달려있는 부정적 영향이 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기대감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높은 상승폭을 기대하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 관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은요?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 뭐 규제 완화 기대감 자체가 어느 정도 은행주들에게는 그동안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뭐 트럼프 기대감이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의 뭐 종목군들에 좀 더 영향을 준 건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주들은 항상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니까 전체 이 기업 실적의 하나의 이제 그 시금석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은행주 실적이 미국 실적의 뭐 전체 일리도 없고 일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M7이라고 하는 미국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던 종목군들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될 거냐에 핵심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군데에서 실적을 거두겠지만 달러 베이스의 전체적인 자금 운용이라고 한다면 M7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러 군데에서 매출을 올릴 때 이 달러의 촉광세로 인해서 이걸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실적에 혹시 미스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여러 통화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과연 시장이 추정하고 있는 것만큼 올라왔을까? 환율과 관련된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을까라는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좀 내수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금융주들의 실적보단 대외 수출, 그다음에 대외 매출 비중이 높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환율 효과가 전혀 없었는가를 보는 게 저는 좀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주의 실적을 더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얘기된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과연 얼마만큼 규제를 더 풀어줄 것인가. 특히 금융업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풀어줄 것 중에 핵심은 오늘 뭐 폭등한 리플을 포함해서 뭐 관련된 ETF 이 상품들이 추가적으로 더 쏟아져 나올 수 있다면 그다음에 리플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SEC와 소송 중 아닙니까? 네. 근데 트럼프 정부 안에서는 이 소송도 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투자 부분이나 순이자 마진 쪽에서는 긍정적 요인이 없는데 정부가 이러한 가상자산의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이 시장의 거래 폭증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뭐 ETF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이어진다면 그러면 이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금융주들에게 일정 부분의 모멘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뭐 기대감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 실제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규제가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영업 환경 등등이 기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고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강세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거론은 일단 되고 있는데 뚜껑을 열리는 거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에 또 금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오늘 이벤트 일정 하나 있죠. 금통위가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 60%는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 워낙에 직전에 금통위 11월 달에 있었던 이 금통위에서 그때는 83%가 동결 예상했는데 깜짝 인하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은행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간략하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전문가님, 오늘 금통위 뭐 시장의 변수될까요? 뭐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번에 했는데 이번에 또 네, 뭐 있나요? 왜냐면 그만큼 국내 소비가 안 좋고요. 중소법인들, 자영업자들 다 파산 지금 지경이거든요. 거기다 정치 상황이면 네, 뭐 그렇죠. 연말에 다 행사도 없었어요. 지금 뭐 돈을 풀어도 더 풀어도 부족한 측면인데 사실 뭐 금통위 위원장이나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 보자면 네. 나중에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근데 뭐 원화가 또 절하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겠죠. 사실 통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이제 미국과의 어떤 금리 역전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그 실적 전후의 변동성을 좀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은행주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실적 전후의 어떤 변동성을 활용하는 이런 보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하고 이제 중장기 투자를 좀 병행해야 되는 시점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사실상 올해 유망한 종목들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뭐 카바나라든지 GE 게르노바라든지 브로드컴, 퓨어 스토리지 이런 종목들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AI 관련된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카바나 같은 경우는 중고 이제 자동차 판매 업체입니다. 어제 뭐 9%대 급등했거든요. 사실 은행주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상 카바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사실상 금리 인하
좀 진행되고 있는, 물론 기조 변화까지는 아니고 강달러 현상이 지금 현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금리는 5%대보다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수혜를 안 본다고는 볼 수 없고,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은행주를 필두로 지금 이제 선침해 전략을 좀 선제적인 매수 전략을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적 발표 후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도 이런 규제 완화 기대감이라든지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해줬을 때 기대 수익률 부분이 엄청나게 급등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꼬리표가 달려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과대 낙폭에 따른 리바운드들이 순환매로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 이렇게 돌아갔고, 조전방도 조금 뜨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분명히 펀더멘탈을 들고 올 거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적정 밸류냐를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앞으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과매도로 막 떨어진다. 8%, 10%씩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구간을 이용한 진입 기회는 좀 있지 않겠느냐.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김 이사님은 오늘 금통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번에는 좀 신중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아마 금리를 여러 코멘트는 앞으로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인하할 수 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지만, 이렇게 매 회의마다 내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한번 뭔가 시장에 잘못 시그널을 주면, 그렇지 않아도 가장 불안해 보이는 게 환율인데,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오늘은 신중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시장 변동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과 충분히 금리 차가 100bp 이상 벌어진 상황에서 이걸 더 벌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금리를 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게 시차가 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 필요한 건 당장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RP로 한국은행이 엄청나게 자금을 마구 투입해 봤더니 이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또 역효과가 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자금 공급해 줬더니 그 자금이 더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해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금을 공급해야 실제로 내수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느니라든지 여러 정책 당국들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아마도 우리 시장의 경기가 어느 정도 반등하고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오늘은 금통위 관련된 변동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금융주의 위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은 소비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또 한 분은 좀 환율이라든지 대외 여건이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속 금리 인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또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투자 전략, 좀 전에 김민주 전문가님은 또 투자 전략도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장에서 이런 미국의 은행주의 호실적이라든지 금통위의 상황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금융주에 대한 공략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무관하게 지금 위치적으로 기술적인 모습을 보자면 KB금융의 위치가 좀 괜찮아요. 네. 이제 9만 원대 돌파를 좀 앞두고 있고, 어제 종가 마감으로 89,900원에 마감이 됐는데 95,000원대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락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골드만삭스의 차트 모습과 비슷한데, 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그룹들 같은 경우는 갭 상승을 했는데 국내에 과연 금융주들도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오늘 금통위에서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의 2월 정도까지는요. 네. 과대 낙폭에 따른 리바운드를 찾아가는 투심들. 오늘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차전지 부분이라든지 어떤 SK하이닉스의 박스권이 이제 상단의 눌림목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지 후의 반등세, 또 조선이나 전선 쪽 수급 유입,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김 이사님이 은행주들은 익스포저 조심해야 된다. 지금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투자한 자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것만이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일하게 가져가시나요? 네, 일단 금융주에 대해서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포트폴리오에 이게 주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일부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일부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바뀔 리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상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다면 그와 관련돼서 가장 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대형금융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저는 여전히 보유가 유효하고, 그걸 이미 보여준 게 지금 괜찮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은 아니지만 네. 메리츠 금융주주가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만으로도 주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금융사라고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15%는 충분히 포진이 가능한 정도의 포트폴리오라고 보고 있고, 그 대상은 뭐 저도 뭐 KB금융이나 상대적으로 대형주 내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추가 포인트는 우리는 미국과 다르게 그동안 너무 눈을 낮춰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보다 괜찮게 나올 기업들도 꽤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 포커스는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덜 나오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이렇게 많이 떨어뜨려놨는데 이거보다 잘 나오면 어떡하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뭐 1분기, 4분기 실적과 관련된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좀 더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 내에서 또 상대적으로 고밸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이슈 마무리 짓고요. 다음은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개 리포트 준비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KB금융입니다. 한국 증시 짝수에는 팔고 홀수에는 산다. 증시의 이 속설이 있죠. 이 부분 과연 어떻게 증빙이 됐을까? 그 다음에 하나증권입니다. 화학 업종에 대한 이 투자 의견 내놓는 그 산업색 리포트고요. 키움증권에서는 클래시스 종목 리포트 내놨습니다. 간략하게 좀 봐주실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두 번째 리포트 화학과 정유만 좋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그 흐름을 살펴보면 정유 쪽의 실적이 4분기부터 개선되면서 유가 올라온 부분과 지금 정제마진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정제마진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유가의 움직임 자체가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정유 쪽에서는 추가적인 증설이 조금 제한되면서 수급도 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겹쳐나오고 있으니까 S-오일이라든지 뭐 하나솔루션의 4분기 실적이 컨센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석화업 쪽에서 뭘 사야 되느냐. 이런 업종과 관련돼서 유니들을 포함해서 뭐 금호석유 같은 종목군들이 여전히 올해도 탑픽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리포트는 화학 섹터 내에서 정유와 태양광만 좋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화학 정유가 좋고 태양광은 별로라는 거예요? 이게 제목에 콤마가 화학 다음에 있어가지고. 4분기, 그러니까 화학업종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분기에 지금 전체 화학업종 중에서 석화 빼고 뭐 여러 가지 다 빼고 정유하고 그다음에 이 태양광 두 개만 실적이 컨센을 상회한다. 4분기에.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유니드나 이런 종목군들, 금호석유 같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 내용이니까요. 전체 업종에 대한 뭐 평가는 뭐 자세하게 리포트를 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목 쪽에서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뭐 그동안 뭐 좋은 종목군들은 뭐 여러 번 언급을 드렸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클래시스도 지금 이루다와 합친 효과 100%가 이번 4분기부터 발휘될 것이다. 그다음에 2025년으로 가면 더 발휘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키움증권이 원래 클래시스의 투자 의견을 낮췄다가 오늘 보고서에서부터 다시 매수로 상회하고 목표 주가도 또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클래시스의 최대 문제,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이쪽에 의료기기 쪽의 최대 문제는 다 이제 PF라든지 일종의 펀드가 대주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언제 팔지, 또 팔게 되면 전체적인 지배구조가 어떻게 될지가 최대 리스크다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아마 병행해서 같이 균형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셋 중에서 첫 번째 게 가장 궁금하긴 했는데 이걸 또 딱 준비를 해주셨네요. 올해가 또 홀수해입니다. 그럼 올해는 사야 되나? 올해 증시 호황인가? 기대가 되는데 내용이 어떻던가요? 네, 일단이 어제 나온 리포트인데 오늘 나온 리포트보다는 어제 나온 리포트지만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선정을 했는데요. 자, 이 리포트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짝수의 평균은 마이너스 6%, 홀수의 평균은 지금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중심으로 21%라는 거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뭐 물론 급등한 몇 해가 있어서 나타난 이 평균의 오류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키친 파동이라고 하는 경기 파동 중에서 2, 3년 주기로 가장 짧은 그런 파동을 우리 증시가 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의 어떤 전체적인 추이로 놓고 봤을 때 산업의 그 포진이 좀 더 다양한
업종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코스피 쪽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코스닥은 더 드라마틱한데요. 코스닥은 하락폭도 크고 짝수에 그 다음에 상승폭도 훨씬 큽니다. 뭐 물론 특정 연도에 뭐 200% 이상 급등한 게 있으니까 작용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코스닥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짚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전에 많이 빠졌으면 다음에 상승폭도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 또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뭐 타로점 보는 것 같은 거여서 짝수에는 내리고 홀수에는 올라간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네. 펀더멘탈 쪽으로 봤을 때도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우리는 어차피 글로벌 경기랑 같이 가는데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계속 고개를 들고 있고 우리의 밸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역대 최저로 내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우려만큼은 아니다 정도만 해도 반등할 수 있고 만약에 올해 우리만 빼고 여타 뭐 경기가 뭐 비교적 견조해서 우리 시장의 수출이 생각보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만 가지고도 반등을 할 개연성이 꽤 높다라는 확률로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는 뭐 2페이지도 한다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홀수회니까 믿어보자가 아니고 두 가지의 그 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우리가 짧은 경기 주기의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낙폭과대에 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점,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하반기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건 뭐 우리가 앞으로 뭐 이제 검증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우리 시장의 수급도 빠지고 그다음에 뭐 실적도 빠지면서 역대 최저의 밸류로 다 밀려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추가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하락보다는 반등의 개연성을 좀 더 높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작년 내내 올랐던 종목보다는 작년에 정말 지겹도록 내렸는데 그 악재가 올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면 그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선방산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종목군들은 좋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홀딩해야 되는 자리인 거고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작년에 한 해 내내 그 공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였던 종목군들보다는 이렇게 역대 최저 밸류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내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경기 민감주들 뭐 산업재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악재가 풀려나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검색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10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엔터주들도 그 비슷한 경향인 거죠. 작년 내내 주가가 내렸지만 올해 개선된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미리 벌써 반등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개념의 종목군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 알아봤는데 올해 여러모로 좀 기대 요인이 있고요. 이 속설이 딱 맞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은 좀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이슈였습니다. 리포트 알아봤고요.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의 빅데이터는요. 한화엔진 대 에코프로 BM. 흥미진진합니다. 이 조금은 최근 또 다른 평가와 또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는 이 두 종목을 어떻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실지 사실 워낙에 좀 친절하게 매번 빅데이터를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시간에 종목이 아니라 뭐 다른 시장에 의미 있는 시그널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의 대결 어떻게 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이제 뭐 달아나는 자와 쫓아가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 뭐 약간 격언입니다만은 가는 종목이 더 간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좀 밸류에이션 위주로 해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고요. 투심 위주로 좀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조선에 대한 적정 밸류가 어디인 것인가 시장이 좋을 때에 대한 고뇌를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PBR 기준으로 5배를 제시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그러면 대형주 HD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PBR 기준으로 5배가 다들 도달했느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을 때 물론 이 안에서 조금 여력이 남아있는 쪽이 있어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라든지 기자들 쪽에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남아있는데 최근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제 한화엔진 우리가 이제 대형주의 조선업체들을 좀 보고 계속 퍼포먼스가 좋다 보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더 덜 올랐던 종목들을 찾아서 떠난단 말이죠. 지금의 시장의 투심이 이러한데 최근에 하나엔진도 뭐 요 1, 2주 사이에 갭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전일도 지금 뭐
종가 마감이 뭐 어마무시하게 됐습니다. 9.8%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 네. 과연 지금의 증권사에서 제시한 적정 밸류 수준은 어디인가? 뭐 PER 기준으로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PBR 기준도 벌써 이제 7배, 8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인가? 기관 쪽이나 증권사 쪽에서는 마냥 좋은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단지 이제 동의할 수 있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몇몇 종목들과 기자재 종목들은 아직은 조금 더 남아있는 상승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선별화 작업이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성장주 쪽에서도 반도체가 돌았고 또 제약바이오가 돌았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퍼포먼스의 폼을 좀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는 좀 쉬어갔습니다만은 뭐 어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실적 부분이 좋지 않은데 기술적인 리바운드에서도 소외되는 게 아니냐, 2차 전지는. 이런 평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모습은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10만 5천 원에 1월 2일이 가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에. 그런데 13만 원을 넘어갔죠. 그러니까 결국 리바운드도 에코프로 BM은 3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성장주 쪽에서 2차 전지의 과대 낙폭에 따른 리바운드와 조선 쪽에 있는 고밸류에 있는 하나엔진이 어디가 더 나을 것이냐. 비교를 해보면 심리적인 투심은 역시나 에코프로 BM을 가리키고 있고 기술적인 모양새도 에코프로 BM을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인 것 같고 다시 뭐 에코프로 BM이 계속적으로 펀더멘탈까지 이겨내면서 간다는 모습이 아니고 지금은 상대적인 투심이 에코프로 BM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엔진이나 특별한 뭐 현대엠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내야 되고 조선 종목 쪽에서도 아직도 상승폭이 조금 남아있는 종목에 선별화시켜서 종목 공략을 해야 된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그러면 이제 개장하고 나면 우리 박성정 앵커님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올라간다면 아마 고지를 해 주실 텐데 제가 봤을 때 오늘 2차 전지를 조금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느냐. 기술적 상승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종목이 어제 이 시간에 빅데이터 종목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그래서 장중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살 때는 12만 6,700원에 매수가가 잡혔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13만 5천 원 1차로 주셨는데 장중에 13만 6천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9시 구간대 벌어진 거여서 아마 장중에 보신 분들, 중간에 보신 분들은 좀 대응을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슈팅이 기대된다면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오늘 시세가 좀 기대되실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 BM 리뷰와 함께 그러면 이제 또 앞으로는 목표가를 어떻게 좀 설정해 나가야 될지 같이 좀 알려주세요. 네, 리바운드 폭이 아까 뭐 조선의 몇몇 종목들 남아있다. 상승폭이 그랬는데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리바운드의 폭이 남아있느냐? 네, 남아있습니다. 빅데이터나 기술적인 교집합 요소를 찾아보니 지금 구간에서 10에서 15%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일 테슬라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거의 다 스탠바이 중이실 거예요. 어제도 스탠바이 중이셨고 뭐 저희 방송은 이제 개장 8시 20분에 하는데 네. 그때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진입 가능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3만 6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오늘 14만 원 마디가를 넘어서 14만 5천 원까지 진격 앞으로 하지 않겠나. LNF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 BM 14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근 가능하다. 2차전지 LNF 오늘 종목 힌트 또 나왔습니다. 살짝 LNF도 같은 뷰로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해서 체크인 빅데이터까지 체크인 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